환율이 안정됐다고요? 1430원에서 멈춘 것 같다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달러를 바꾸려고 은행 앱을 켜고 있다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2025년 1월 원달러 환율은 겉으로는 1430원대에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개입 규모는 지난 3개월간 수십억 달러에 달했고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댐에 금이 가는 걸 시멘트로 메우고 있는데 그 시멘트마저 떨어져가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정부는 환율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1,500원 돌파를 경고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원달러 환율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커지고 있는 한국 외환시장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430원이라는 숫자 뒤에 감춰진 거대한 리스크,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부터 한번 볼까요? 2025년 1월 초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25원에서 1435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440원을 찍었을 때보다는 10원가량 내려왔죠. 정부는 이를 두고 환율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이 안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개월간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개입 규모는 공개되지 않지만 외환 보유액 감소 추세를 보면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외환 보유액의 질적 악화입니다. 2024년 10월 4,200억 달러를 넘었던 외환 보유액은 12월 4,100억 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30억에서 50억 달러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총알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가 무너지는 순간 시장의 심리는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배에 구명보트가 부족하다는 걸 승객들이 알게 되는 순간과 같습니다. 패닉이 시작되는 거죠. 한국은행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와 미국 금리 상승 국면에서 신흥국 통화 약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108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 피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또한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급격한 변동성은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20원씩 요동치던 2024년 11월과 달리 최근에는 하루 변동폭이 5에서 10원 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당국의 시장 개입 효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입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는 겁니다. 반면 시장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환율 방어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지속적인 원화 약세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2023년에는 월 평균 70억 달러가 넘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하반기 들어 50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수입도 만만치 않게 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졌죠. 경상수지가 축소된다는 건 한국 경제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달러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하나의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바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이는 곧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4년 4분기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도 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주식을 팔고 나간 그 돈은 다시 달러로 바뀌어 한국을 떠나갑니다. 이것 역시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화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라도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 환율은 펀더멘털이 정당화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초기에는 질시적 현상지라는 말이 많았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상황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오래된 격언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외채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채 중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가 30% 중반대를 차지합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1,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년 1,700억 달러 이상의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빚을 갚고 새로 빌리는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도 신흥국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죠. 그때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면 디폴트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외국 은행들이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달러 유동성 위기가 왔었죠. 결국 미국 연준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위기를 넘겼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제는 2025년 현재, 그때보다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계부채는 더 늘었고 기업 부채도 증가했습니다. 경제 체질은 더 취약해졌는데 대외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취약성 위에 최근 몇 년간 쌓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이게 환율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간접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PF 부실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불안하게 봅니다. 그러면 한국 자산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곧 자본 유출로 이어집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연결돼 있습니다. 이쯤에서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터키를 먼저 봅시다. 터키는 2018년부터 심각한 환율 위기를 겪었습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민들의 구매력이 급감했죠. 터키 중앙은행은 초기에 한국과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달러를 팔아서 리라화를 방어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터키가 한국과 다른 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정치권이 금리 인상을 막으면서 통화정책이 왜곡됐고 이는 신뢰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라화는 5년 만에 가치가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터키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외환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과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심각한 환율 압력을 받았습니다. 질로티화가 급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치솟았죠. 폴란드 중앙은행은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1%대에서 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됐지만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높은 금리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고 이는 질로티와 같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폴란드 정부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폴란드는 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터키처럼 미봉책만 쓰다가 무너질까요? 아니면 폴란드처럼 과감한 처방으로 돌파구를 찾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환율이 급등할 때를 대비한 5가지 경제 계기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외환 보유액입니다. 매월 초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외환 보유액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현재 4,100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4,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빨간불입니다. 특히 한 달에 50억 달러 이상 급감하는 달이 연속으로 나타나면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는 당국의 개입 여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상수지입니다. 월별 경상수지를 확인하되 흑자 규모보다는 추세를 봐야 합니다. 흑자 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월 3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경고등이 켜집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순간 환율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공급이 끊기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매주 발표하는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매매 통계를 보십시오. 외국인이 한 주에 1조 원 이상 순매도하는 주가 연속되면 위험합니다. 그들이 팔고 나간 돈은 달러로 바뀌어 한국을 빠져나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환율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금리와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고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빨간불입니다. 금리 차가 크다는 건 달러 자산의 매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요인이 커지는 거죠.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는 4.7% 수준이고 한국은 3.2% 정도입니다. 격차가 1.5%포인트인데 이게 2%포인트를 넘어서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달러 환율 자체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1,450원을 돌파하는 순간 다음 목표는 1,500원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면 패닉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20원 이상 급등하는 날이 나타나면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계기판을 매달 체크하십시오. 하나둘씩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거나 수입 물가 상승에 대비한 생활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430원에서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은 사실 불안정한 균형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의 막대한 외환 개입으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여러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경상수지 축소, 자본 유출,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언제든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무작정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이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외환 보유액, 경상수지, 외국인 투자, 한미 금리 차, 환율 기술적 지표, 이 5가지 계기판을 주시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경제 대시보드에 이 5가지 지표를 올려두십시오. 매주 한 번씩만 체크해도 큰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때 가서 허둥대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신호는 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준비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